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유로존 재정위기 문제와 실물 경제 침체가 거듭될 것이란 불안감 속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낮출 수 있다며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이행 촉구했습니다. 애플 아이폰 5가 출시 사흘 만에 500만 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조세협정으로 이자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자본 유치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농민의 생산량 절반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농업개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변국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을 전망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거래가 한 달 사이 12.6%나 증가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화요일입니다. 2부에서 살펴볼 이슈 먼저 예고해드리죠. 지난 주말 코스트코가 서울시의 의무휴업 조례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9일에도 한 차례 어겼는데 23일 또다시 위반을 했죠. 서울시의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나서는 코스트코의 배짱 영업.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에 마감한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장중 내내 하락세에서 면치 못했습니다.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억누르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회동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의견차를 보이면서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고 이것은 뉴욕 증시에 그대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5에 대한 실망감도 증시 하락세에 한 몫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이폰 5는 출시 3일 만에 500만 대나 판매됐지만 소비자의 수요만큼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다우지수 0.15%, 20.55포인트 빠지면서 13,558.92. 나스닥 지수는 그보다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0.61% 내려가서 3,160.78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3일째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0.22%, 3.26포인트 내려가면서 1,456.8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유럽 주요 증시들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독일 경제지표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독일의 9월 기업 신뢰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 회동했던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금융동맹과 그리스에 대한 긴축 시한 연장을 두고서 반대 의견을 보였다는 점도 시장 심리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주요 증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국 FTSE 지수입니다. 0.24%, 13.78포인트 밀리면서 5,838.84를 나타냈고요. 독일 닥스 지수 조금 더 내려가서 0.52% 빠졌습니다. 7,413.16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 1% 가까이 밀리면서 3,497.2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마감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와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장 초반 일제히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장 초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2009년 이래 최저 수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권감독당국이 시장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추가 부양 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반등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45% 빠지면서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9,069.29로 마감을 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반면에 소폭 올랐습니다. 0.32% 소폭 상승하면서 2,033.19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약간 하락하면서 2694.7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머니국의 김희경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경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를 거듭하다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유럽 증시와 궤적을 함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인 독일의 기업 경기 신뢰 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문제 해결을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의 기싸움이 다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재정 절벽에 부딪혀 4분기에 급락세를 연출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11월에 대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재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미 재무당국의 잇따른 경기 부양 노력이 결국 숲으로 돌아갈 것이란 비관론이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IB들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하락장이 오기 전에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며 극단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질적인 문제처럼 번졌죠. 대규모 양적 완화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는 점, 이 점도 증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3차 양적 완화가 글로벌 증시에 반짝 유동성 랠리를 벌였지만 금융기관들의 심리 위축과 저조한 기업 활동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최근 주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추이를 보면 시장의 심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증시는 다소 랠리를 벌였지만 유가는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지난주보다 96센트 떨어진 배럴당 91.9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8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브렌트유도 오늘 1%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럽의 침체 우려로 유로화 대비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금과 팔라딘 같은 금속 상품이 적잖게 떨어졌습니다. 이날 유로화 대비 달러화 환율은 0.42% 떨어진 1.2927달러에 거래됐는데요. 금선물 12월물은 13.40달러 떨어진 온스당 1764.6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10월 인도분 백금도 15.60달러 떨어졌고요. 팔라딘 12월물도 26.50달러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바클레이즈 같은 IB들이 금 선물의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했고 머니 매니저들의 매수 포지션 등을 감안하면 가격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다음 달 발표하는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점진적인 회복을 예상했으나 세계 경제가 7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약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투명성으로 가득하다며 세계 경제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5 출시 사흘 만에 500만 대 이상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현재 22개국 판매국을 연말엔 100개국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 판매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애플의 주가가 현 추세를 유지한다면 2015년 4월엔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분들이 많은데요. 이머징 국가 중 하나인 브라질은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한한 기자가 전합니다. 빠른 성장으로 세계 경제에 주목을 받고 있는 브라질 정부가 우리나라 자본 유치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와 조세협정을 맺은 브라질의 채권 상품은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면 연 7에서 8%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금융시장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하며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도 적극 추천했습니다. 특히 이마누엘 프레이레 중앙은행 실장은 브라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옵션이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We still have all the policy tools available. We are not at the zero bound interest rates. We are very far from that. So we still have a lot of, in terms of interest rate, a lot of space to give the economy more stimulus if the international scenario suggests that we do that. 일부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성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외환 쪽에 변동성이 높은 통화이기 때문에 그 통화의 변동성에 따라서 언제 들어갔느냐, 샀느냐의 시점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지적에 파울로 푼트러발리 재무부 국가채무국장은 환율을 고정하는 등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상품들이 이미 많다며 충분히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월드컵과 올림픽이 잇따라 열려 60억 달러 규모의 도로 건설도 계획돼 있는 만큼 브라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M머니 서한환입니다. 북한이 식량 증산을 위해 전체 수확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농협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로이터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식량난 해소와 농산물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제 개선책을 논의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라 주변국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을 전망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거래 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제는 없을지 최은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신용융자는 증권회사로부터 종목별 보증금을 담보로 내고 주식 매수 자금을 빌리는 제도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신용융자 잔고가 12.6%나 늘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1,950억 원, 8.8%가 증가했고 코스닥 시장은 2,660억 원, 18.2%나 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고 정치 테마주에 관심이 몰리면서 신용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시장의 중소형주들이 장기간 소외되었다라는 점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막연하게 좀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최근에 테마주라든지 이런 쪽 정치 관련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 손실 위험은 더 커집니다.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하면 담보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을 부족분만큼 추가로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를 실행하게 됩니다. 또 신용융자 거래의 수수료와 이자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손실은 더욱 불어납니다. 신용융자 3개월 이자율은 평균 9.4%입니다. 아무래도 돈을 빌려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히 빠지거나 예상외로 급격히 빠지게 되면 담보 부족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런 경우는 본인의 투자자의 의사와 반하게 반대 매매가 나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게 굉장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투자 방식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상기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신용융자 거래는 보통 거래 방식에 비해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정치 테마주 과열을 막기 위해 조사 특별반을 대선 이후까지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주가 이상 급등 종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세 조정 혐의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테마주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시장 경보 제도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계약자 정보의 관리 주체를 보험정보관리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 중에 보험업법을 개정해 실손 의료보험 관련 보험정보를 보험정보관리원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정보관리원은 보험료, 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검증하는 보험개발원을 확대, 개편에 설립됩니다. CJ제일제당이 자사주 22만 주를 주당 31만 6,500원에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696억 3천만 원 규모로 CJ의 대한통운 인수로 나빠진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매각 물량은 블록딜 방식으로 외국계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에 전량 매각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의 이슈 짚어봅니다.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죠. 코스트코가 지난주에 또 휴업을 무시하고 주말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이제 두 번째인데요. 물론 코스트코의 입장은 서울시의 의무 휴업일 조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짱 영업을 지금 강행하고 있는데 이 배짱 영업
이대로 보고만 있어도 좋을지 오늘 전문가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전국 상인연합회 진병호 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시간 출연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코스트코가 이제 의무휴업을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2회 강행했습니다. 의무휴업의 취지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세상인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상생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건데 이번 의무휴업 위반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 힘들구나. 모든 그 자본과 기획력을 갖춘 그 대기업들과의 그 저희들 영세상인들하고의 그 싸움이 예. 과연 저희들이 이게 지탱할 수 있겠는가, 같이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 참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좀 자성을 촉구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돈 앞에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신 분들이 더 욕심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트코의 입장은 지금 서울시의 의무휴업일 조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국내 이제 대형마트라든가 SM의 의무휴업 조례 집행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하면서 영업을 이제 재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이행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지자체에서 한 게 그 뭐 법이 잘못된 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거를 뭐 위법이다 해서 승소를 해서 영업을 하는데 여긴 또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잖아요. 미국의 기업인데 그 사람들이야 좀 기회가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 기업도 그걸 이행을 안 해주는데 이분들을 탓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예. 모든 것을 가지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조금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예.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배짱 영업을 강행하면서 자신들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코스트코에 대해서요. 서울시는 또 어떤 입장인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서울시와 전화 연결해서 좀 몇 말씀 나눠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네.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 강희은 과장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에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코스트코가 지금 의무휴업을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위반 사항이 무엇이고 이에 대해서 또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코스트코는 관할 구청의 의무휴업 처분을 무시하고 지난 9월 9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영업을 강행했는데요. 예. 서울시는 코스트코의 이러한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이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을 해서 코스트코의 영업지역인 서초구, 영등포구, 중랑구와 공주에서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그 코스트코의 입장은 아시는 것처럼요. 국내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 조례 집행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하면서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트코도 정상 영업을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6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강동구와 송파구의 영업 제한 처분에 대해서 판결했습니다. 예. 그 판결 내용은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영업 제한을 통한 중소상인 보호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한 판결 취지를 고려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예. 이 가장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마트 등의 국내 대형마트와는 달리 코스트코는 영업 제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따라서 당연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은 건데요. 예.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그 의무휴업 처분을 코스트코가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트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반사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소송의 본질적인 성격인 개별성을 생각해 보면 그 코스트코는 그 영업 제한을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코스트코가 구청의 영업 제한 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 소송의 본질적인 성격인 개별성에 반하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의무휴업 조례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절차상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요? 예, 행정 절차법에 보면 그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할 때 예. 사전에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줘야 되는데요. 예. 그 예전에 이제 구청에서 대형마트나 SSM에 대해서 영업 제한 처분을 할 때
행정 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10일을 주지 않은 부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군요. 예,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요즘 과태료가 너무 작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영업이익이 지금 8천만 원인데 과태료가 2천만 원이니까 차라리 위법을 하더라도 이득이 되면은 영업을 지속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서울시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봤는데요. 현재 의무위법 등 영업 제한 처분의 근거법인 예.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영업 제한 처분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상한선은 실링은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예.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의무위법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 1차에는 과태료를 1천만 원을 부과하고 2차에 2천만 원, 3차에 3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집행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다만 기존의 법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죠.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한 뒤에도 코스트코가 계속 위반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지요? 예,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제재 방법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뿐이고요. 다만 그런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예. 코스트코의 의무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다른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만들어진 법이니까 법은 지켜야 되겠지만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코스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지속해서 지금 계속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영세 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형마트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유럽 같은 경우를 살펴봐도 대형 유통점의 진입 규제를 통해서 중소유통업체와의 갈등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업시간 제한 이외에도 출점 제한이라든지 입지 제한, 가격 제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 영업 제한을 하는 것이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와 소비자의 불편만 초래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 중소상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6월에 영업 제한 제도 효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의무위법이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매출액 증대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은 의무위법 등 영업 제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거나 확대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무위법 제도가 일부의 주장과 달리 실효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 강희은 과장 연결해서요. 지금 코스트코의 그런 의무 휴업일의 배짱 영업 어떠한 대응을 할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진 회장님, 지금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배짱 영업을 계속 지금 강행하고 있는데 상인연합회 차원에서는 좀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들은 이번에 이걸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공익 양탕에 이거를 지자체 장애 조례나 이런 것보다는 아주 법적인 좀 법제화를 시켜주라. 그래서 지금 전국 상인연합회에서 정책 건의를 지금 공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2번인데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 달에 4번으로 해주라. 또 영업 시간도 좀 단축을 해줘라. 그런 것을 정책 건의를 해서 좀 공이 아마 정책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강하게 저희들도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이신 것 같고요. 코스트코의 배짱 영업 어떻게 직접적인 대응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코스트코의 배짱 영업은 그분들이 하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스트코는 도소매업을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일반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하기 때문에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거기는 회원제입니다. 그래서 회원제이기 때문에 3만 원씩인가 회비를 내는데 회원들한테 받는 회비 부분도 굉장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매출이 많은 지점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양재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벌어가는 돈은 전부 우리나라의 내수에 진작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비자들께서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아까 서울시 입장을 들어보니까 말이죠. 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밖에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예를 들어서 뭐 하루 매출이 8천만 원인데 예를 들자면요. 그거 뭐 벌금 뭐 2천만 원 나라도 벌금 내고 하죠. 예. 근데 그런 벌금이다 뭐다 이런 규제도 물론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저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조례상 뭐 법상에서 그 벌금 부과 모든 것이 다 좋은데요. 저는 그분들과의 경쟁은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상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계신 분들께서 그런 건 전부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그렇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 상인들이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그분들도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인데 꼭 탄만하고 관에만 맡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회장님 말씀하시기에 의무 휴업을 지금 이제 월 2회인데 그걸 4회로 늘리겠다고 이제 건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단기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시장 논리에 반하면서 시장에서의 고객들의 권익을 해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회장님께서 보시는 의무 휴업제 이외에요. 또 다른 어떤 우리 소상공인들 재래시장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혹은 또 정부에 대한 건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튼 제일 좋은 방법은요. 모든 규제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들도 대형마트, 골목 상권, 전통시장 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는 너가 한 달에 4번 놀아라. 뭐 시간을 당겨라. 이런 것보다 벌금을 내라 이러는 것보다도 품목 규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품목 규제를요? 네,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상품과 전통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 또 골목 상권에서 파는 상품이 좀 세분화되면 아주 막 칼로 물을 자르듯이 그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대형마트에서 팔아야 될 물건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은 그 이제 공산품 종류겠죠.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은 1차 식품이잖아요. 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파는 먹거리는 저희들이 파는 거는 생계수단이지만 대형마트에서 파는 거는 끼워 팔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골목 상권에서 밤늦게 나와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상권에서 팔 수 있는 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구분해서 세분화해서 품목 규제를 해주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품목 규제는 어떻게 보면은 의무 휴업보다 더 한 발 나간 제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선진국은 뭐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데서는 대형마트에서 1차 상품 취급을 안 한답니다. 뭐 좀 잘 사는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대형마트에서 뭐 콩나물에서부터 뭐 몇백만 원 가는 가전 제품까지 다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팔면 좋은데 모든 1차 상품은 끼워 팔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타격이 큰 거죠. 그런 것만 좀 규제가 돼주면 좀 지금보다는 훨씬 서로가 생채기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재래시장이 어느 정도 경쟁을 갖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의무 휴업과 이제 품목의 규제를 좀 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래 상인들도 또 소상공인들도 나름대로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상인 여러분, 이제 탓 좀 하지 말고 우리 좀 많이 좀 빨리 생각을 바꿔서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좀 갖췄으면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상인 여러분 생각을 확 바꿔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저희들이 마음먹기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탓 그만하지 말고 저희들이 빨리 의식개혁해서 그분들과 경쟁을 했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과 함께 재래시장 경쟁력 어떻게 갖추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유로존 재정위기 문제와 실물 경제의 침체가 거듭될 것이란 불안감 속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출 수 있다며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해 중국의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를 취약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농민의 생산량 절반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농업개혁을 추진하면서 주변국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5가 출시 사흘 만에 500만 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며 주식형 펀드 투자율도 크게 개선됐지만 반등 시 매조자의 의견이 우세하며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요. 새벽에 마감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장중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억누르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회동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의견차를 보이면서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고 이는 뉴욕 증시에 그대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5에 대한 실망감도 증시 하락세에 한 몫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이폰 5는 출시 3일 만에 500만 대나 판매됐지만 소비자의 수요만큼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자세한 지수 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세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0.15%, 20.55포인트 내려가서 13,558.92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그보다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0.61%, 19.18포인트 밀리면서 3,160.78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는 현재 3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22%, 3.26% 하락해서 1,456.8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유럽 주요 증시들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독일 경제 지표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독일의 9월 기업 신뢰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 회동했던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금융동맹과 그리스에 대한 긴축 시한 연장을 두고서 반대 의견을 보였다는 점도 시장 심리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주요 증시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입니다.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0.24%, 13.78포인트 밀리면서 5,838.84.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는 그보다 낙폭이 더 커서 0.52%, 38.46포인트 내려간 7,413.1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입니다.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3,497.22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날 마감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와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장 초반 일제히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장 초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2009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권감독당국이 시장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추가 부양 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반등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0.45% 빠지면서 약 보합세로 9,06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반면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0.32% 오르면서 2,033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2694.70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훈 외신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다음 달 발표하는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가르드 총재는 점진적인 회복을 예상했으나 세계 경제가 7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약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투명성으로 가득하다며 세계 경제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국 경제를 취약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다 총리는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통해 발전해야 하지만 대규모 반일 시위와 무역 제재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신중하고 이성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 경제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무인기가 이어도를 감시하기로 해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연일 반일 시위가 중국내에서 계속되고 중국의 경제 제재 위협으로 일본 경제는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력이 강하다 보니 영토 문제가 경제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일본의 고민이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은 최근 2015년까지 한국 이어도를 포함해 조도 등의 무인 감시 감축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일본처럼 갈등이 확대돼 중국이 경제 제재를 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갈등의 불씨는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갈등처럼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중국과 일본의 갈등도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결국은 저는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중국이 경제력이 강해지면서 대외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겠지만 그쪽도 수입을 필요로 하고 또 수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마찰은 있겠지만 어떤 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큰 변화 없이 꾸준하게 지속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동북아 3국은 정치적 갈등보다 경제적 실익이 중요시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 정영석입니다. 북한이 식량 증산을 위해 전체 수확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농업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로이터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식량난 해소와 농산물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제 개선책을 논의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라 주변국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5 출시 사흘 만에 500만 대 이상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현재 22개 판매국을 연말엔 100개국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 판매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편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애플의 주가가 현 추세를 유지한다면 2015년 4월엔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주식형 펀드 수익률도 크게 개선되고 있죠. 하지만 투자된 자금은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김희경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의 잇따른 경기 부양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 초와 비교했을 때 뉴욕의 다우존스와 파리카크 40지수는 3% 이상 올랐고 독일의 닥스 30지수는 7% 가까이 뛰었습니다. 코스피도 유동성 장세에 타격을 받으며 5%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1.64% 상승하는 등 2주 연속 올랐습니다. 펀드 수익률은 개선됐지만 투자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은 수익률 상승에도 최근 10거래일 동안 86조 6,250억 원으로 7,740억 원 줄었습니다. 최근 한 달 수익률이 11.54%에 달하는 성장 유망 펀드나 5%를 넘는 녹색 성장 펀드 등도 순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펀드 수익률이 계속 부진했기 때문에 손해가 줄었을 때 매도하자는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요국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로 차익 실현 매물이 더해졌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좀 정해 놓으시고 그 수익률이 달성되면 다시 이제 환매를 하셨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 내려오면 다시 가입하는 이런 좀 저수술적인 좀 접근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장기 투자의 대명사였던 펀드 투자도 증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단기 매매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정치 테마주 과열을 막기 위해 조사 특별반을 대선 이후까지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주가 이상 급등 종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세 조정 혐의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테마주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시장 경보 제도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계약자 정보의 관리 주체를 보험정보관리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 중에 보험업법을 개정해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정보를 보험정보관리원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정보관리원은 보험료 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검증하는 보험개발원을 확대 개편 설립합니다.
분양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성공적인 청약 결과를 보여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주 세종시에서 1,30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남식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주택 경기 침체 속에서 그나마 성공적인 청약 결과를 보인 곳은 바로 세종시입니다.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세종시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과 전셋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가 몰린 데다 뛰어난 학군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세종시에서는 모두 1,300여 가구의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기존에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 물량을 줄이고 일반 분양 물량이 증가하게 돼 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또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약 불패로 손꼽힌 세종시에서 신규 분양이 향후 예정돼 있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승종합건설은 세종시 고운동에 유승 안내들 663가구를 공급합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800만 원 선입니다. 인근에 32만 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이 단지와 연결돼 있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가까워 주거 환경이 편리하다는 평가입니다. 세종시 아름동에서는 한신휴플러스 엘리트파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단지 바로 위쪽에 세종시 교육의 핵심 시설인 국제고와 과학고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810만 원 선입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산업은행이 중소기업들의 연 3.9%의 특별저리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은은 국가 신용등급 상승에 따라 절감된 외화 조달 비용을 이번 특별저리 대출에 활용합니다. 산은은 우선 중소, 중견기업에 우선 집행하고 필요에 따라 대기업에도 대출을 해줄 계획입니다. 정부가 세무조사 면제 대상을 기존의 10억 원 이하에서 100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면제 대상은 기존의 26만 곳에서 41만 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펜텍이 브랜드명을 스카이에서 베가로 바꾼 첫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은 더 커지고요. 폭은 좁아져 스마트폰 사용의 편리함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펜텍이 선보인 베가 R3는 5.3인치 대화면 스마트폰입니다. 기존 5인치대 제품인 삼성 갤럭시 노트나 LG 옵티머스 뷰보다 화면이 커졌지만 폭은 좁아졌습니다. 여성들도 한 손으로 들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면의 테두리를 최소화해 한 손으로만 터치를 해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불만이 넓고 시원한 화면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넓고 시원한 화면을 원하는 대신 한 손 안에 쏙 들어오는 그러한 폰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베가 R3는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게다가 배터리 수명이 늘어나 14시간 이상 연속 통화가 가능하고 배터리 충전도 3시간에서 1시간 40분으로 빨라졌습니다. 펜텍은 베가 R3로 미국, 일본 등 세계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펜텍이 편의성과 휴대성을 높인 신제품을 공개한 만큼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2위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네, CDA 제일제당이 자사주 22만 주를 주당 31만 6,500원에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696억 3천만 원 규모로 CJ의 대한통운 인수로 나빠진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매각 물량은 블록딜 방식으로 외국계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에 전량 매각됩니다. 롯데쇼핑이 서울역 역사 운영권을 20년간 장기 임대하고 도시명 롯데쇼핑타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역사는 그동안 하나갤러리아 등이 콩코스 백화점과 각종 편의시설을 운영해왔으나 경영 실정은 저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쇼핑은 이미 서울역 안에 롯데마트가 입주해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프린터 생산 라인 전체를 중국으로 이전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북 구미에 프린터 라인을 지난달 중순께 중국 삼성 산둥 프린터 법인으로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했던 분들 많으시죠. 이머징 국가 중 하나인 브라질은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한한 기자가 전합니다. 빠른 성장으로 세계 경제에 주목을 받고 있는 브라질 정부가 우리나라 자본 유치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와 조세협정을 맺은 브라질의 채권 상품은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면 연 7에서 8%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금융시장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하며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도 적극 추천했습니다. 특히 이마누엘 프레이레 중앙은행 실장은 브라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옵션이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We still have all the policy tools available. We are not at the zero bound interest rates. We are very far from that. So we still have a lot of, in terms of interest rate, a lot of space to give the economy more stimulus if the international scenarios suggest that we do that. 일부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성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외환 쪽에 변동성이 높은 통화이기 때문에 그 통화의 변동성에 따라서 언제 들어갔느냐, 샀느냐의 시점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파울로 푼트러발리 재무부 국가채무국장은 환율을 고정하는 등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상품들이 이미 많다며 충분히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월드컵과 올림픽이 잇따라 열려 60억 달러 규모의 도로 건설도 계획돼 있는 만큼 브라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M머니 서한한입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불합리한 법 체계라도 지켜야 한다는 말이죠. 법이 합리성을 떠나서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법과 규정을 들이대고 불리할 때는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는 코스트코의 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동안 배워온 고압적인 영업회계는 그렇다 치고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코스트코의 오만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